네, 안녕하세요. 초이쌤 전산회계 초이쌤입니다. 지금부터 전산회계 1금용 재무회계 개념책에 대해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회계 개념책에는 그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전산회계 1급에서 어차피 이론 문제 한 개 나오는 건데 또 이게 6번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어쩌다 이렇게 퐁당퐁당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그 이론 문제 한 개를 맞추기 위해서 전체를 다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쌤이 가장 잘 나오는 것만 위주로 수업을 할 거고요. 나머지 이제 기타 내용들은 나중에 기출문제에서 그때그때마다 쌤이 설명드리면 되는 거니까 너무 여러분들 뭐 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만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은 1번인데 바로 이 1번 내용이 별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셔야 돼요. 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인데 시험 치면은 보통 개념책에서는 얘가 나와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장부를 만들어서 정보용자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럼 이 장부는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인데, 첫 번째가 이제 목적 적합성이고요. 두 번째가 신뢰성입니다. 자, 얘는 뭔가 하면은 정보용자가 이제 어떤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의사결정에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고요. 신뢰성은 일단 그 장부를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목적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이제 하위 속성이 필요하고요.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또 표현이 충실해야 되고 검증 가능해야 되고 중립을 지켜야 되는 또 하위 속성이 필요한데, 자, 이런 내용들이 뭔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만 봐도 좋은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목적 적합성의 하위 속성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목, 예피적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의 하위 속성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또 이런 문제 나올 건데 그때는 신표 검증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해설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개념체계라고 하는 것은 재무보고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유용한 재무회계의 기초 개념을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회계의 윤리다. 그쵸? 회계의 헌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의 목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 말은 다시 얘기드리지만 정보용자에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어떤 도움이 돼야 된다.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는 뭐다? 예측가치죠. 즉,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회계는 어차피 여러분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산을 하게 되면은 정보용자에게 보고를 하겠죠. 그러면 지난 1년간 과거의 거래 결과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결과를 봤을 때 정보용자가 이 결과로 인해서 미래의 재무상태, 미래의 경영성과도 예측할 수 있는데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이만큼 벌었으니까 다음 연도에도 이만큼 벌겠지, 그런 예측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논리예요.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피드백 가치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예측을 나중에 어떻게 한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미래를 예측했는데 나중에 이제 정보용자가 장부를 받아보았을 때 내가 예측한 거하고 맞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대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확인. 그리고 또는 뭐다? 수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의사결정에 영향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정보들은 당연히 뭐다? 적절한 시기에 보고를 해야 되겠죠. 즉, 시간이 지난 정보는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보고해라. 즉, 제때 보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제때 보고하면은 그만큼 목적에 부합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뢰성은 말 그대로 뭐다? 장부는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즉 뭐다? 장부를 조작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표현이 충실해야 되겠죠?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표현하란 얘기예요. 그쵸? 숨기지 마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은 이제 다수의 독립적인 측정자, 즉 정보용자가 되겠죠. 그럼 이 정보용자가 이제 이러한 장부를 봤을 때 어떠한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이 말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점 추정 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법에 의해서 계산해 보니까 뭐 한 9만 원 나왔다는 얘기죠. B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가 나왔다? 한 9만 한 500원 정도가 나왔다는 얘기죠. C라는 사람은 얼마가 나왔다? 89,999원 나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럼 얘들은 어때요? 거의 유사한 결론에 도달한 거죠. 즉 뭐다? 딱 9만 원이 나오고 딱 9만 500원이 나온다.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사하게 결론만 도달할 수 있으면은 이 장부는 검증이 된 거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중립성은 말 그대로 중립을 지켜라. 그쵸? 의도한 결과를 유도할 목적으로 회계 기준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즉 편의가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쵸? 중립을 지키자. 우리의 사회에 뭐 유리한 쪽으로 불리한 쪽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뭐다? 그 하위 속성을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는 거. 이거 중요하니까 꼭 이 표를 외우세요. 야, 중요한 게 다 끝나버렸다. 그쵸? 자, 이제 나머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좀 볼게요. 이번에 비교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은요, 그 장부는 기간별 비교가 가능해야 되고 기업 실체 간의 비교도 가능해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간별의 비교라고 하는 것은 정기와 단기를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정기에 비해서 단기의 실적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업 실체 간 비교도 가능해야 된다.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건설업이다. 그러면 다른 업체하고 우리 업체하고 같은 업체끼리 또 비교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해 가능성은 정보용자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이 요구된다. 그렇죠. 정보용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정보용자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초등학생, 중학생 뭐 이런 사람들까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정보를 제공했을 때 이거 이해 못해요.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용자가 어느 정도보다 회계의 지식은 있어야 된다. 그런 가정하에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입니다. 재무제표는 일정한 가정하에서 작성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런 가정 중에서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는 이제 기업 실체의 가정이고, 둘째는 계속 기업의 가정이고요. 그 다음 셋째는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에요. 자, 먼저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부를 적을 때 그 대상은 항상 뭐다? 기업을 위주로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쵸? 기업의 정보가 이 장부에 나타나야 되는 거지. 그쵸? 뭐 소유주의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지출이나 수입이 장부에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기업 위주로 장부를 작성해라. 그 다음 계속기업의 가정. 이건 우리 배운 적 있는데, 그쵸? 기초 회계 과정 때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그쵸? 즉 명백한 가정이 없다면 기업은 계속 존속할 것이다. 기억나시죠? 그런 이제 가정하에 장부를 작성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가정을 계속 사업은 영위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장부를 작성했는데 어느 연도에는 이제 이런 가정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번 연도까지만 하고 일부 사업을 우리가 중단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뭐다? 그 중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보용자에게 공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주석으로 반드시 공시를 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다음 디귿의 기간별 보고의 가정. 그렇죠.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그래서 이제 정기가 있는 것이고 단기가 있는 것이고 또 차기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입니다. 자, 우리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는 재무상태표에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있는 거고요. 손익계산서에서는 수익과 비용이 있다는 거. 뭐 이건 다들 알고 있죠. 그쵸? 근데 시험 문제에서 자산이 뭐예요? 부채가 뭐예요?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우리 그냥 편안하게 있잖아요. 자산 누구 거예요? 내 거. 부채는요? 갚을 거. 그럼 내 거에서 갚을 걸 빼고 나면 진짜 내 거. 이게 자본이죠.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버리면은요 또 머리가 아프단 말이지. 그쵸? 야, 그런 거 맞추려고 이제 이런 걸 외우는 거예요. 좀 짜증 나겠지만 그래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먼저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기업 실체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당연한 거죠. 자, 기업 실체에 의해서 지배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기업이 한마디로 뭐다?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런 자산들은 내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자산들이 나중에는 뭐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이다. 즉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뭘 이걸 이렇게 어렵게 그쵸 표현하고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뭐 그렇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부채.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다. 무슨 말이죠? 과거의 어떤 사건의 결과 때문에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내가 돈을 계속 이렇게 갚아주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담하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자원의 유출이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그렇죠? 돈 갚아야 되기 때문에 미래에 돈이 나갈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자본은 기업 실체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 또는 뭐다? 순자산이다. 그쵸? 자, 이 순자산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기업 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 청구권이다. 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사업을 잘하고 있다가 청산하는 거예요. 청산하는 이유는 있겠죠. 뭐 사업이 잘 안 되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첫째, 퍼스트 뭐 한다? 일단 빚부터 갚아야 됩니다. 모든 회사는요, 부채를 먼저 갚아야 돼요. 부채를 먼저 갚고 나서 남는 금액이 있겠죠. 그 금액을 세컨드로 어떻게 한다? 이제 소유주가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자,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본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 자본은 기업의 그 소유주의 뭐다? 잔여 청구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잔여 청구권이 뭐예요? 내가 투자한 돈이니까 이제 돌려달라 그 얘기죠.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거죠. 왜? 사업을 그만두는 거니까. 그쵸? 하지만 빚부터 갚아야 된다는 사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손익계산서. 자,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의 의미는 쌤이 이미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어요. 언제? 기본 강의 때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 기억나시죠? 자, 그거 공부할 때 쌤이 이미 얘기 드렸습니다. 자, 수익이란 읽어보시고요. 결국 뭐다?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예요. 당연한 거죠. 내 거는 늘어나고 빚이 줄어들면 그만큼 나한테는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되는 거고, 자, 비용은 자 읽어보시고요. 결국은 뭐다? 자산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예요. 내 거는 줄고 있는데 빚만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렇죠? 속상하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항상 손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뭐 당연한 거니까 굳이 암기의 그런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쵸? 자, 이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인데요. 우리가 BS와 IS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작성할 거냐? 자, 이거는 이제 위에서 보았던 첫 번째, 계속기업의 원칙. 말 그대로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과 공정한 표시인데, 자, 이건 뭔가 하면은 이 장부의 작성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쌤, 당연히 우리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결국 결제, 즉 사인은 누가 한다? 경영진, 대표가 하는 거니까 대표가 책임져야죠. 그쵸? 그리고 세 번째, 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조금 중요해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자, 볼게요.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며,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항목 중에서 중요한 항목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 있겠죠. 그러면 중요한 항목은 어떻게 한다? 말 그대로 계정 과목을 잘 나타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주식과 채권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채권만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그럼 같은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냥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다? 매도 가능 증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지만 언젠간 이제 가격대가 적정한 가격이 오면은 나는 이 채권 어떻게 한다? 팔아버릴 거다. 자,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면은 그때는 뭐다? 아무리 같은 유가증권이라 할지라도 매도강증권으로 분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채권을 내가 아니다, 만기까지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뭐다?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기를 해야 되겠죠. 결국 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같은 채권이라도 그 내용에 따라서 개념 과목을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가지고 있는 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건 중요한 거죠. 중요하니까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 달라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어떻게 합니까?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어차피 현금이나 보통 예금이나 당좌예금이나 돈이죠. 돈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할 때는 어떻게 한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보고하자. 그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외상매 출금, 외상매 출금하고 받으면 어때요? 둘 다 물건 팔고 돈 안 받은 거죠. 단지 말이냐 글이냐 그 차이인데 어차피 외상매 출금이나 받으럼이나 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묶어서 어떻게 하자? 매출 채권으로 보고하자 그 얘기예요.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돈이고 어차피 받을 거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격 기능이 유사한 항목들은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매입 채무처럼 통합해서 보고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시험 문제에서 요즘에 좀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인데 우리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작성하느냐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유동성 배열법 어떻게 하죠?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한다. 작은 항목이 아니죠. 적어놓으세요. not 작은 항목.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겁니다. 즉 현금화가 빠른 순서대로 배열한다는 거. 그리고 2번과 3번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산과 부채는요. 아무튼 뭐다? 1년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1년 기준 했을 때 1년 이내이면 유동이고요. 1년 이상이면 비유동이다. 이거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런데 1년이 넘어가더라도 유동 자산이나 유동 부채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이냐? 그게 이제 예외적인 경우인데 정상적인 영업주기 있죠. 이 정상적인 영업주기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기까지의 과정이 있죠.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정상적인 영업주기라고 해요. 근데 이 주기가 보통 1년 이내이거든요. 근데 1년 이상이 걸리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쌤, 그런 기업이 있어요? 아니 물건 구입하러 왔는데 왜 1년 후에 물건 주는 겁니까?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이런 경우는 보통 주문 생산하는 조선 업종 같은 경우가 보통 이런 경우죠. 이제 이해되겠죠? 우리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요. 배를 만드는데 배가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보통 1년 이상 걸리죠. 그러면 이 배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 만들어서 판매하기까지 이 과정이 걸리는 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년 이상일 때는 이 1년 이상을 정상적인 영업주기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1년 이상 걸리는 이런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매출 채권이나 또는 매입 채무가 발생했다. 그럼 이때 채권 채무는 우리가 무조건 영업주기가 1년 이상이니까 그쵸? 아무튼 1년 이상이니까 비유동으로 봐야 되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영업주기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업주기가 1년 이상이면은 그 기간 내에 결제가 된다면은 그런 경우는 뭐다? 네, 채권 채무를 어떻게 한다? 그냥 유동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니까 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 재무상태표의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가 있는데요. 자, 이런 내용도 예, 뭐 읽어보시면은 그냥 뭐 중요한 항목은 본문의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한다?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한다. 자, 이거 쌤이 위에서 얘기했던 네, 이거 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 기억나시죠?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요. 작성 기준으로서 옳지 않은 게 무엇이냐? 그러면 유동성 배열법, 뭐 1년 기준, 그 다음에 이제 구분 표시, 통합 표시.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구분 표시하는 건 뭐라고 했죠? 쌤이
구분 표시하는 거 하는 것은 중요한 거라고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있어요? 중요한 거라고 있어요. 하지만 통화 표시하는 거는요, 현금 및 현금 속자산, 맞죠? 중요하지 않는 거라고 했죠? 중요하지 않은 것은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자, 이 정도의 멘트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산과 부채는 총액 표시, 그렇죠. 자, 읽어보시면 되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해서 표시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 있고요, 외상 매입금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래처가 똑같은 거래처야. A라고 하는 거래처인데 A한테 우리가 100원만큼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내가 A한테 20원만큼을 외상으로 구입한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거 퉁쳐가지고 쌤, 외상 매출금 그냥 80원 달면 안 돼요. 이거를 우리 회계에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받을 거는 받을 거대로, 줄 건 줄 거대로 따로따로 무조건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표시? 보고할 때는 총액 표시로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있잖아요. 이 두 기업 간에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한다? 좀 차감해가지고 표시하자. 어떤 그런 이제 약정이나 그런 의도가 있다면요, 그때는 상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총액 표시를 따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은 유동성 별법, 구분 표시, 통합 표시, 총액 표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자산 부채와 마찬가지로 총액 표시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즉, 이자 비용과 이자 수익이 같은 회사에 대한 거다.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상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자 수익은 이자 수익대로, 이자 비용은 이자 비용대로 따로따로 보고해달라, 그 뜻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산학의 1급 재무회계 개념책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맨 처음에 쌤이 언급했던 질적 특성. 자,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그러면 네 문제만 좀 풀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 맨 마지막 페이지 1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2번이 틀린 이유가 뭘까요?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합니까? 아니죠. 뭘로 표시한다? 총액으로 표시하죠.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지 말고 수익과 비용도 상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는 둘 다 뭐다? 총액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총액 반드시 기억하세요. 순액이 아니에요. 다음 2번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틀린 것은 몇 번?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왜 4번이 틀렸을까요?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작은이 아니죠. 그렇죠? 큰 항목, 즉 현금화가 빠른 항목부터 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3번 다음 중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건 중요하다고 했죠, 쌤이. 첫째, 목적 적합성에서는 뭐라고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 있다. 맞습니까? 목, 예피적. 그쵸? 그 다음에 하나 뭐 있었죠? 신뢰성에서는 신표 검중이었죠? 그래서 2번도 맞죠? 신표 검중. 그래서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이 이제 주요 질적 특성인데 여기에 있는 하위 속성은 목, 예피적, 신표 검중,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3번 예측가치는 정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아닌데 확인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뭐였죠? 피드백 가치였죠? 틀린 것은 네, 3번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내용 볼까요? 당초 기대치를 확인 수정하는 것은요, 피드백 가치라고 했지 예측 가치가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다? 네, 3번이 틀린 것이 되겠죠. 예측 가치가 아니라 네, 피드백 가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적어 놓으시고요.
중립성은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편의가 없이 중립적이어야 한다. 자, 편의가 없어야 한다. 그쵸? 네, 중립성 맞는 말이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은 재무회계 개념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회계의 질적 특성인 신뢰성을 갖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은, 자, 우리 신뢰성은 뭐라고 했죠? 하위 속성 신표검중이라고 했죠. 신표검중 외우라고 했죠. 정답은 4번이죠. 피드백 가치는 뭐다? 목적 적합성입니다. 자, 답안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풀어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현 시간부로 재무회계 개념체계 전산회계 1급 과정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내용이니까 한 2번 정도 읽어보시고, 자, 외울 것만 좀 체크해서 외워주시면은 아마 이론 문제에서 크게 막히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